삼국시대 고성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내에서 활동했던 고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학을 떠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라에서 활동하다가 입적한 고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학의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전을 입수하기 위해서, 불교 전적을 입수하기 위해서 가고, 또 하나는 이제 불교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도 서역 부처님이 활동했던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학문적으로 갈 때는 역시 앞선 선진국을 향해서 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갈 때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서해 배를 타고 또 타클라마칸 같은 사막을 지나면서 보편의 불국기 같은 기록처럼 해와 달과 낙타의 뼈나 인간의 뼈만이 이정표로 삼는 그런 지역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날이나 그때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전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용기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위법망구란 말이 있죠. 진리를 위해서 내 하나의 몸에 매이지 않는다, 내 몸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런 그 유학생들이 과거에 많았죠. 특히 중국 유학생과 인도 구법생, 또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 전법생들이 또 있습니다. 일본으로 불교를 또 전해준 그런 전법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에. 그래서 이제 인도 서역에서 이제 불교가 시작되어서 동서로 뻗어나가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전법성들에 의해서 불교 후진 나라들은, 그러니까 아직은 불교의 문명을 수용하지 못했던 나라들은 불교를 접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제 그걸 소화해서 자기화하면서 뭔가 미진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을 더 알고 싶어서, 그 호기심에서, 호기심을 키운 호학심에서 유학을 가곤 합니다. 기록상에 보면 동아시아 구법생들이 인도 서역으로 불전 입수 또는 불적 순례를 떠난 사람의 수가 한 860명 정도가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치더라도 기록상에 지금 중국에 그 7세기, 8세기를 살았던 밀교 3장이기도 한 의정 3장의 대당서역 구법 고성전에 보게 되면 9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보면 아리아발마, 해업, 현태, 구본, 현각, 해륜, 현유,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망명 두 법사에서 9인의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선사도 바로 이 기록을 인용해서 9명의 구법 성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부연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아리아발마, 해업, 구본, 현각, 해륜, 이름을 알 수 없는 실명성 2명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해초, 신라의, 그 다음에 무루, 아마 성대왕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원표, 고구려 유민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의 글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오진, 그리고 중국까지 갔던 인물로는 이제 무상, 상산, 해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서역으로 간 구법성이 있는 반면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무상과 오진 같은 분은 중국의 500나한에 입전되어서 455위의 무상, 정중 무상 선사가, 그리고 479위의 오진 대사가 입전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고성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 기록을 남기지 못한 인물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정의 대당서역 구법 고성전에 나오는 9명의
그 이후 이제 우리가 추구한 한 14인 정도의 인도 구법성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도 구법성뿐만 아니라 중국 유학성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 이제 인도 구법성을 먼저 보면 신라의 아리아발마는 대개 정관연관, 당나라 태종 때죠. 장안을 출발해서 타클라마칸 총령을 넘어가지고 인도로 건너갔다가 인도의 나란다사에 머물면서 비나야, 율론을 열람하고 불경을 이제 베껴 쓴 뒤에 그곳에 머물다 입적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현각은 현조라고 하는 법사와 함께 인도에 가서 보드가야를 방문한 뒤에 인도에서 병사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해업이라고 하는 분은 당나라 정관연간, 역시 이제 당태종 연간에 인도로 건너가서 날란다에 머물면서 필사본 섭대성론을 필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입작했다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의정은 바로 인도 갔을 때 날란다에서 그의 해업의 섭대성론 필사본을 발견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현태법사는 영의연간에 영의연간은 이제 고종연간인데요. 당나라 티베트와 네팔 거쳐서 인도에 들렀고 기환 도중에 토요콘까지 갔다가 아마 토요콘은 지금 저쪽 티베트과 저 위구르 이쪽 지역까지로 추정이 되고요. 다시 보드가야로 돌아와서 중국으로 귀국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훈 대사의 해동 고성전에는 그가 쌍카시아에 있는 삼도 보괴를 보았다고 쓰여 있지만 그 전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륜 대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 순례를 위해서 중국으로 왔다가 당나라 인덕연간에 현조와 함께 인도에 갔다고 했고 바이샬리에서 토하라 성사에서 의정을 만났지만 이후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보는 대당서역 구법 고성전의 서두에 나오는 신라성이고 원표는 송고성전에 따르면 고구려 유민이라는 기록이 일부 보입니다만 당나라 천보연간에 그러니까 742, 756 천보연간에 중국에 갔다가 서역 우전으로 가서 불교의 성스러운 유적을 참배하고 중국에 돌아와서 복건성 지제산 석굴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전남 장흥 보림사 사적에 장흥에 보림사를 세웠다고 하지만 아마 장흥에 천관사를 세운 것으로 짐작하기도 합니다. 또 중국에 머물다가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보림사와 천간사 등에 머물렀다고 추정하는 예도 있습니다. 또 무르의 경우는 송고성전에 따르면 신라의 성덕왕의 왕자 출신으로 인도의 팔탑을 경배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다가 총령 하란에 머물다가 입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라성 2는 의정의 대당 구법 고성전에 따르면 7세기 후반에 바닷길로 인도로 가다가 파로사에서 입적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오진법사는 대당 청룡사 3조 공봉 대덕 행장에 따르면 당나라 정원 5년인 789년에 중국을 떠나 중인도에 가서 대비로사나경을 구해오다가 티베트에서 입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라 출신의 대표적 구법성이 해초는 어린 시절에 신라가 좁다고 떠나서 세계인으로 살려고 떠나서 38개국을 돌아서 왕 5천축 국전을 남기고 중국으로 와서 도낭을 거쳐서 중국에 와서 장안의 선유사에서 머물다 입적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 서역까지 갔던 구법성들의 기록은 이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또 구법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 여기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중국인 성철법사를 따라서 인도 스리랑카까지 갔다가 거기서 입적한 현유 대사가 있긴 합니다. 고구려 출신이죠. 중국으로 갔던 고성들은 대개 기록상에 보면 간단합니다만은 중국의 천태산, 그러니까 천태산이면 지금 중국의 절강성이죠. 절강성 태주 쪽이 이제 천태산이 있는데 국청사가 초조가 이제 북제해문
2조가 남학회사, 3조가 천태지자대사입니다. 그를 향해서 이제 수학하면서 그에게 천태 교관을 받은 석파야, 우리말로 하면 반야가 되겠죠. 파야라는 인물이 고구려 출신으로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구려의 유학성으로, 중국 유학성으로 수나라 촉당, 촉은 지금 서천이 있죠. 사천성, 사천이 있고 서천 성도, 청두가 있고 그 옆에 충칭, 중경이 있죠. 그쪽이 바로 촉입니다. 촉한, 그러니까 유비를 중심으로 한 무대였죠. 그곳에 가서 삼론을 강의했던 인법사, 풀네임은 알 수 없습니다. 인법, 도장인자.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에서 크게 삼론을 강의했던 실법사, 역시 풀네임은 알 수 없는데 갖춘 이름은 실법사. 그 다음에 설체 유부, 인도의 우리가 부파불교의 가장 근본이었던 사라바스티바디, 설체 유부, 일체가 이제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부파에 대한 사상 이해가 깊었던 인물이 바로 지황입니다. 설체 유부는 우리나라 이제 아비달마, 비담, 고구려 비담 사상을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지황입니다. 그 외에 중국을 거쳐서 이제 스리랑카까지 간 인물, 아까 얘기한 현유 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활동했던 인물 중에 이제 고구려로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고성, 한국 철학사, 한국 사상사, 한국 불교사의 제일 첫 자리에 자리하는 인물이 바로 고구려 성랑 대사입니다. 성랑.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중이라고 한다면 중. 그러니까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시잖아. 동양에서 이제 철학에 대응하는 표현이죠. 서양의 이제 필로소피에 대응하는 표현이라면 동양은 이제 관 또는 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다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게 중관이라고 한다면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공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수보살 이후에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고성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우리 고구려의 고구려 성랑 대사의 정관, 발을정자의 정관, 유무를 뛰어넘는, 그 다음에 천태 대사의 묘관, 절묘한 묘관이라면 우리나라 원효 대사의 이제 화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봅니다. 철학자의 핵심 키워드를 뽑을 때 부다의 중관, 용수의 공관, 고구려 성랑의 정관, 천태 지자의 묘관, 원효의 화관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는데요. 이 고구려 성랑이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 인도의 용수보살이 제시했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보면 부다가 깨침을 얻고 난 이후에 너무나 깊고 거룩한 깨달음을 도저히 중생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염려해서 설법을 주저하시죠. 그러니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바로 진재, 굳이 말하면 이제 국어적 진리라면 인간의 경험적 언어로 설명해내는 언어가 이제 우리가 속재, 세속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방편적 언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적 진리와 방편적 진리가 이제 이재고, 이게 반야 중간의 핵심적인 이제 철학적 구조죠. 근데 이제 말할 수 없는 세계하고 말로 표현된 세계라는 이제 이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이재를 가지고 철학을 전개한 인물이 바로 용수보살입니다. 이 이재를 통해서 다시 이제 3단계의 철학을 전개한 인물이 바로 고구려 성랑 대사라면 이재 한 명 정도, 이재 그러니까 진재 정도, 속재 정도, 이재 한 명 정도,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진재와 속재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인물이 바로 고구려 성랑 대사입니다. 이럴 때 원효 대사는 5단계로 봤다고 설명하는 예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간에 섭산 대사는 바로 섬령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섭산 대사인데 고구려 요동 출신입니다. 자, 고구려의 영토를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산동반도에 있는 지역이 있고, 산동반도 쪽이 산동성입니다. 그 밑에가 강소성, 그 밑에가 절강성, 그 밑에가 복건성, 그 밑에가 광동성입니다. 근데 산동성 바로 위에가 헛베이, 화북성입니다. 북경에 있는 천진. 근데 이제 이 산동성 바로 밑에 양자강 있는 그쪽이 바로 강소성의 수도가 남경입니다. 옛날에 금능이죠. 여기를 향해서 요동에 있던 그 성랑 대사가 내려가서 활동했던 무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시의 대발해 때는 한동안 고구려 출신의 대장군이었던 이정기 장군의 제나라가 제남 중심으로 15개 주를
지배했죠. 알록산난 때, 안사해난 때. 그 지역, 산동성 지역은 중국의 하은주 3대 은나라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이족의 무대였어요. 역대 보면요. 가보니까 태산에 가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동이의 무대였다는 사실을 확연히 느낄 수 있더군요. 마치 중국의 요서 지역에 의무려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의무려산이 바로 17세기 우리나라 그 유학자 중에 이제 자연 철학자를 할 수 있는 홍대용의 의산문답이 있죠. 의산문답의 그 의산이 의무려산입니다. 의무려산이 사실은 이게 바로 태백산이고 아사다리라고 하는 그 짜오양, 마치 고조선 무대의 그 아사다리 짜오양 조양인데 지금 영주입니다. 여기가 바로 고구려 유민들이 머물던 곳이고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동모산으로 가서 발해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산동성 일대라고 하는 거, 강서성까지 포함해 이쪽 무대는 사실은 옛부터 우리 동이족의 무대였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심지어 백제도 이 요서 지역을 경약한 역사가 있어서 요서백제라고 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요녕성을 비롯해서 하북성 내지는 산동성, 강서성까지 지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단 때문에 이런 역사를 모르고 이런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게 좀 앞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백제 해균 같은 인물도 바로 요서백제 출신이고 일본까지 활동했던 대단한 그 인물인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될 겁니다. 하여튼 이 성랑대사는 고구려 요동 출신으로 바로 이제 이 남경에 와서 활동을 합니다. 섬령산에서. 그때 이제 양무제 시절이니까 양무제 양나라의 수도가 바로 남경입니다. 금능이죠. 그게 강소성의 지금 성도입니다. 그때 이제 양무제의 그 고명을 듣고 불부르죠. 근데 성랑대사는 병을 칭해서 안 갑니다. 대신 그러니까 양무제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호불 황제니까 그래서 성전을 비롯한 당대 10명의 고성들을 뽑아가지고 성랑대사에게 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 듣고 노트 필기한 거 가져와서 다시 나한테 보고하라는 식으로 해서. 근데 9명의 성녀들은 다 딴짓하고 놀았다는데 이 성전이라는 인물만이 유일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전이 원래 성실하게 대가였고 삼론을 이제 성랑에게 공부한 이후에 이제 삼론으로 전향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성랑의 수제자가 됩니다만은 양무제는 바로 성전에게 이제 다시 삼론을 전해받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옹이라는 거사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성랑대사에게 공부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저술도 있고 한데 일본 학자들은 거꾸로 오히려 주옹한테 성랑에 공부했다는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그 성랑의 저작이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의 제자인 성전, 성전의 제자인 범랑, 범랑의 제자인 길장, 그러니까 정손 제자죠. 그의 저술인 중론소, 대성현론, 이제장 등등의 고구려 성랑의 삼론학의 체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랑은 자신의 정조 할아버지 성랑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들은 전부 우리 섭산대사 성랑의 가르침이라는 얘기를 곳곳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랑과 성랑의 제자였던 성전, 그 제자인 범랑, 그 제자인 길장이 삼론종을 완성했습니다마는 중국 출신의 길장 말고도 백제, 특히 요소백제 출신의 해균이라는 인물이 범랑 밑에서 길장과 함께 수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저작이 대성사론 현익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발견됐고 속장에 일부 들어있는 13권짜리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바로 이게 서기 600년 저작입니다만 현존하는 최고본이죠. 거기에 바로 이제 요소백제 출신의 해균의 삼론의 체계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연구가 좀 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고구려의 삼론학은 성랑에 의해서 재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집, 성숭, 성년, 법도로부터 시작됐던 구삼론의 학이 성랑에 의해서 신삼론학으로 체계가 되면서 성랑, 성전, 범랑, 길장 또는 해균 또 그 밑에서 길장 밑에서 공부한 고구려 출신의 해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일본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일본 외나라는 고구려 백제의 영향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그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백제보다 고구려 불교를 더 선진으로 본 예가 많이 보입니다. 고구려가 더 강국이었고 국제적인 질서를 리드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랑은 신삼론학의 정초라 보이고요. 이제 그의 대표적인 이제 주장이 바로 이제 이제 강론 중도와 이제 한명 중도서를 통해서 제1방언, 제2방언, 제3방언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팔불 중도를 얘기한 용수보살처럼 팔불과 오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중도를 전개하는 방식에서 5단계를 거칩니다. 이를테면 세제 중도, 세제 입장에서 중도를 제기하거나 진제 입장에서 제기하거나 세멸 중도, 세멸의 입장에서 중도를 제기하거나 진멸의 중도하거나 그 다음에 이멸, 한멸 중도로 이렇게 통해서 3단계의 크로스 방식을 통해 가지고 논리를 펼쳐가는 그런 이제 체계를 펼칩니다. 그래서 중국 불학의 정초자로서 한국 불학의 선화로서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고구려 성랑대사입니다. 성랑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좀 더 많이 될 필요가 있는데 저작이 바로 없지만 길장이나 해균의 저수를 통해서 재구성해가는 방식을 한번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유학을 간 인물 중에 또 대표적 인물로 이제 실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고구려 성랑 이후에 이제 의연이랍니다. 의연. 자, 의연 대사는 성랑과 보덕과 달리 출신과 세계조차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중국 유학생이라는 거 통해서 신분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옛날에는 유학을 간다는 것은요, 적어도 신라 같은 경우는 왕족, 그러니까 부모가 양쪽의 왕족인 성골, 한쪽인 진골, 내지는 두 품들에도 6, 5, 4, 3, 2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두 품이 높은 사람들 정도나 같이 그렇게 유학을 아무나 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지금도 경제적 여유, 또 여러 여건들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특히 이제 국가 불교 시절에는 출가 성녀들도 그 성적을 국가가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출가해도 중국에 건너가면 척천문화 당나라 황제들에 의해서 다시 성적을 받고 그 황제가 성녀들의 성적을 통제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연이라고 하는 고구려 출신의 이제 법사는 중국에 유학 가는 계기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그 고구려가 장수왕 때 바로 평양 천도를 하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광해토왕 시절의 분위기하고 좀 달리 이제 남진을 통해서 대동강가에 있는 평양을 수도로 하면서 그 길을 물게 되니까 불교는 이제 평양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실력자인 바로 왕고덕이라고 하는 그 고구려 그 대성상이 중국 특히 당시에 이제 남북조 시절이니까 바로 북제에 파견을 합니다. 의연을 뭐냐면 불교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북제에 파견해서 고구려 그 북제 성관제 성녀들 관료제에 대한 모습과 운영 방법을 살펴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교단을 통제할 수 있을까를 제도적으로 고민했던 예가 보이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의연 대사는 불교 특히 불기의 심화를 조사하기 합니다. 조사해 와서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신진 귀족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왕고덕이 대성상으로서 의연의 후견인이 되어서 의연은 북제를 건너가서 당시에 법상대사를 만났고 법상대사의 서성이 바로 광통율사 해광입니다. 사분율의 대가였고요. 당시 북제의 성통이었습니다. 그 해광의 제자였던 법상 역시도 교단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실제 소현십통이라는 제도를 사분율에 의거해서 이제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단 쌍가를 유지하는 규범인 율, 성가에 관련된 사분율에 근거해서 교단의 통솔 방식을 소현십통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10가지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구축했던 부분을 아마 흡수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연은 이제 돌아와서 계율을 중시했기 때문에 계율학을 이제 널리 펼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사분율을 수용해서 고구려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할 인물이 전 시간에 조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원표대사입니다. 원표대사. 자, 원표대사가 고구려 유민이냐 아니냐의 이설이 있습니다만은 700년대 그러니까
고구려가 668년에 나당연합군에 무너지죠. 676년에 당나라를 이제 이 대동강 밖으로 밀어낸 이제 통일신라 쪽에서 보면 고구려 또는 삼국 통일이 676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서 아마 활동한 인물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고구려 쪽이니까 고구려 유민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원표 대사의 그 흔적이 서역도 있고 중국의 지금 복건성에도 보이고 지금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 관 또는 그쪽도 보이기 때문에 이분의 그 천관사례도 보이기 때문에 고구려 유민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송고성전에 보면 서역에 가서 불적에 예배했다라고 기억되어 있고 중국에서 하늘을 날아가 버린 원표라는 기록을 통해서 보면 뭔가 멀리 떠나가 버린 인물로 추정되는 겁니다. 유학성을 우대했던 신라에 가서 보림사를 창건했다고 보이는데 경덕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마 화엄사상을 널리 펼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흥 보림사는 도의국사가 821년에 기록함으로써 남종선의 출발지가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 지금 화엄사상의 중심 사찰로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흥 보림사 옆에 천관사가 있어서 천관보살 사상을 중심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또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표 대사는 바로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저 우전 지역, 지금 호탄이라는 화전에 가서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이죠. 대성 화엄경, 60권 화엄경 또는 80권 화엄경이 있는 이 산스크리트 번본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런 맥락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실천한타 3장이 695년에서 699년까지 중국 불수기사 당나라에서 화엄경을 번역하죠. 그때 신라 출신 원척이 거기에 정의로 들어갔다가 입적하게 되는데 원척법사가 그런 부분이 있고 4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은 군화발타라 3장이 진나라 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60권이든 80권이든 그 번본이 그쪽 지역에 있었던 건지 결국 거기서 가져왔다고 지금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백제는 지역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국제성이랄까요? 세계성을 갖춘 나라일 수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가 있고 역대적으로 인도 서역과의 교류 흔적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제 초전불교의 성격을 보면 백제 초전자가 누구냐면 이제 마라난타라고 하는 동수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인도 서역에서 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난타 대사가 온 지역이 이제 백제, 한성 백제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또 최근 일부에서는 전라남도 영광 법성포 쪽에 또 그 마라난타 대사가 온 절을 만들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백제 초전불교 성격 중에 중요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겸익이라는 분입니다. 겸익법사. 인도로 가서 526년에서 531년까지 가서 인도의 5,000척국 가까이를 보고 상가나 대율사에서 5년간 머물면서 산스크리트 법문을 배우고 그 인도에 통요한 뒤에 베달타 3장과 함께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백제 성왕 앞에서 자신이 가져온 아비달마 논서와 함께 율장을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학덕이 높은 그 28명에게 겸익을 도와서 역경을 돕게 해가지고 번역된 율소를 그 전각에 보존하게 시켰습니다. 대여전에. 이럴 정도로 백제는 불교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인도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당시 아직까지 오부율이 다 번역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제는 오부율을 다 갖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백제 불교의 그 특징을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단무덕부, 살바다부, 미사세부, 그리고 가섭이부, 마성기부 같은 그런 그 오부가 백제에서 처음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한문으로.
그다음에 이제 백제 인물 중에 이제 현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현광. 그 중국으로 건너가서 남학해사, 그러니까 천태종의 초조인 이제 북제 해문의 제자였던 남학해사 밑에 가서 법화삼매, 특히 법화경의 안락행문을 전해받고 법화삼매의 수행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그 체득을 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백제 지역에 절을 짓고 법화삼매를 널리 알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안락행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 안락행품에 근거한 수행법인데 회삼기일 귀일성의 법문을 통해서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내는 개곤현실, 그리고 정문을 열어서 본문을 드러내는 개적현본, 이런 그 법화경의 중요한 사상을 접목시켜서 수행법으로 이어갔던 인물이 바로 현광법사입니다. 백제 인물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이제 유학성으로는 지금 안함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앞에 원광이라는 인물이 있고 뒤에 이제 자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 분들은 다 저작들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료를 통해서나마 이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원광 법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속오계로 널리 알려져 있죠. 세속오계라고 하는 것 중에 특히 뭡니까? 그 마지막에 있는 살생유택이라고 하는 부분, 그 살생유택에 대한 이해가 안 됐던 당시 젊은이들에게, 귀산과 추앙에게 알려준 그 부분, 그러니까 택시와 택물이었죠. 대상을 가리고 생물을 가리고 시절을 가림으로써 불교 생태의 어떤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바로 그 세속오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장 같은 인물은 중국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안함이라고 하는 서성 추정됩니다마는 오대산에 가서 신라 황룡사 구청 목탑을 세우라고 하는, 그러면 이웃나라 9나라들이 항복해 온다는, 그대 나라의 왕은 여인이어서 덕은 있지만 자비가 없기 때문에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웃나라가 침범해 오니까 황룡사 구청을 탑을 세우면 이웃나라가 항복해 온다면서 각 청마다 나라를 비정해서 이렇게 도참의 의미를 담게 시킵니다. 그 발의를 한 인물이 바로 안함, 즉 안홍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것을 실천에 옮긴 인물은 선덕여왕에게 주청한 자장대사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신라의 아마 진평왕의 왕자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 왕족 출신으로 보이는 바로 문화원척대사입니다. 원래 본명이 문아대사인데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묘호가 태종 문항제여서 649년부터 그의 자인 원척으로 불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3세 출가해서 15세 중국에 건너가서 20세 당나라 성녀로서 성적을 받고 구역 유식을 섭렵한 뒤에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죠. 6개국에 능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서기 629년에서 645년까지 당나라 현장 법사가 인도 서역을 돌아서 138개국을 돌아온 뒤에 남긴 기록, 아마 12개의 나라 정도는 전해 들은 기록 중심이고 126개의 나라는 직접 들었던 얘기를 제자 변기에게 구술해서 적은 것이 그 유명한 대당서역입니다. 한 73종, 한 1350여 종의 권의 경론을 번역할 때 그 역장에 참여해서 정이라고 하는 번역 이후에 의미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했던 그 인물이 바로 문화원척대사입니다. 그래서 원척법사는 신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의 제자인 도정법사에 의해서 692년에 효서왕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척의 신라 유식학의 가풍은 구역 유식과 신역 유식을 비판적으로 종합하는 모습, 진제 3장의 구역과 현장 3장의 신역을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는 입장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세웠고 그 흐름을 도정법사, 그 흐름을 신라 태연법사가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신라 유식학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지평이 열렸고 이 신라 유식학은 중국의 자언 종을 중심으로 하는 유식학, 당나라 유식학과 대비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방이라는 인물도 있는데요. 현장에 제자했다가 현장의 이 번역장에서 4대 고종인 신방, 가상, 보강, 규기와 함께 번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지장경 계통의 번역서를 남기고 또 저작을 남겼는데 현재는 서문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대표적인 이제 유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유학성인 의상대사입니다. 8세 연상의 원효와 교유하면서 2차 유학을 시도하게 되죠. 650년 고구려 영토로 가다가 요동 요서 지역에서 1차 유학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11년 이후에 백제 땅이 이제 신라에 합병된 이후에 이제 서해 화성 당항성을 향해서 유학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원효는 오도 무덤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신라로 돌아갔고 의상은 초질간 서해를 넘어서 현장 법사를 찾아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이조 지엄 화상을 지상사로 찾아가서 화엄을 공부하게 됩니다. 스승의 성취를 능가하는 성취를 얻고 스승의 그 지엄 대사가 준 숙제, 그러니까 60권 화엄경 당시 그것을 압축조로 요약해 오라고 할 때 이비숭현장이라고 대성장이라고 하는 10권의 저작으로 요약해 왔고 다시 더 줄이라 할 때 이비숭현장이라는 저작으로 4권으로 요약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스승이 이걸 들고 따라 나오라 했을 때 제가 그 앞에서 불로 태웠더니 타지 않고 남은 글자가 210자였다는 것이 이제 규녀의 원통기 앞에 나오는 서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의 골수, 화엄경의 법신살이라고 할 수 있는 210자의 화엄 일성 법계도까지 그려지게 되죠. 법성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의상의 화엄은 다시 정토 사상과 결합되면서 신라의 주류로 자리하게 되고 10대 제자, 3천 제자까지 거느리면서 소백산 일대를 중심으로 부석사를 기점으로 전국에 화엄 10찰까지 형성됩니다. 후대까지, 제시원 시절까지 보면요. 화엄의 주류로 형성하게 되고요. 또 신라 화엄은 이 계열 말고 중국의 법장 화엄 계열을 수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기 화엄계가 바로 화엄사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초 규녀전에 보면 규녀 대사 시절에 규녀의 앞선 시절이겠죠. 해인사에 남학과 북학의 대립이 있었는데 남학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관해이고 북학의 대표적 이름이 바로 희랑이라는 두 고성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끊임없이 물과 기름이 아니라 물과 우유가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기량했다는 그런 대목이 보입니다. 아마 법계라는 이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대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신라 화엄은 바로 의상계 화엄과 법장계를 이었던 것으로 추정돼 연기계 화엄이 병립하게 됩니다. 그 앞 시대 통일 전후의 유식학과 또 원효 계통의 기신학 그리고 이 화엄학이 서로 공존하면서 경쟁 체계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북정선이 들어오고 또 821년에 남정선이 전래됨으로써 이제 화엄의 역할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는 왕실 중심의 화엄학과 지방 호족과 반계 귀족들 중심의 선학으로 재편되게 되면서 고려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무대가 신라만이 아니라 중국으로 건너간 대표적 고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성 중에 이제 무상선사가 있습니다. 아마 신라 신문왕의 후손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중국 사천성 지역에서 정중선종을 펼치면서 초기 선종사를 크게 수놓았던 정종 무상선사가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은 육조 해령의 밑에서 크게 빛을 보았던 하택 신의 제자였던 상산 해각대사의 비가 2009년에 발견됨으로써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루라고 하는 신라 출신 왕자의 티베트를 넘어서 서역으로 가다가 도낭 하란 지역에서 입적했던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화산에서 활동했던 지장왕 보살이 되었던 김지장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성화된 그런 이제 선사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해초라고 하는 인물이죠. 19세, 20세에 신라가 좁다고 떨쳐나가서
인도 서역을 거쳐 38개국을 돌아왔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신라는 이제 배출함으로써 국내에서 활동했던 고성들 그리고 국외에서 활동했던 고성들을 통해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불교는 동아시아에서 크게 꽃을 피우게 되고요. 이런 그 꽃은 당시 중국의 남북조 또 수당 시절의 성취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오늘날 신라 불교의 많은 불교 전적들이 일본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재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당시 중국 당나라 수나라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우리나라 불교의 그 수준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삼국 통일신라 시절의 그 불교학의 성취에 미치지 못하는가 미치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